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7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32%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24% 하락했습니다. 오늘도 양증시 하락 진행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4천억을 매도, 기관 투자자는 3,700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어제와 비슷한 양상으로 증시 흐름이 이어졌고, 수급도 외국인 투자자의 연이은 매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 코스닥도 양매도 진행했고요.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770억 정도 매도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2700선 아래로 눌러지는 모습이고요. 한번 이제 하락분을 대부분 메워주는 지점까지 반등을 진행했었는데 조금 이제 눌러지면서 21선까지 좀 다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 8월 말까지는 특별한 경제적인 변수가 없기 때문에 9월 달에 이제 진입을 했을 때 FOMC에 대한 금리 인하 그 크기, 그죠? 거의 확실해진 상황에서 혹시나 이제 금리 인하가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좀 더 크게 많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이제 살펴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일본에 대한 엔화 가치가 같이 떨어지는 것은 우리나라의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니케이에 대한 그런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도 이제 해외 증시에 대한 분위기 보았을 때 일단 니케이는 차분하게 진행 중이죠. 0.5% 정도 오늘 반등했고요. 나머지 나스닥은 이제 0.8% 떨어지고, 다우는 0.16% 상승하면서 조금 이제 밀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보다는 지금 이제 경기 위주로의 종목이 좀 올라가면서 다우가 반등을 하고 있고요. 자, 코스피는 조금 이제 꺾이면서 진행 중입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가 지금 3일 정도 연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4천억 정도 빠지면서 한 1조 정도, 3일 정도 만에 이탈했고요. 금융투자가 오늘도 3,700억을 매수, 3,800억이네요. 하면서 기관 투자자의 대부분 물량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에서 기관 투자자, 특히 금융투자의 이동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러한 흐름은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융투자는 언제든지 증시 분위기가 나빠질 때 마구마구 이제 뱉어내는 수급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엔키리와 같은 그런 청산에 대한 시그널이 나온다고 하면 제일 먼저 빠지는 수급이기 때문에 지금 별로 이 증시에 대한 수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본격적인 이탈을 진행하는 것인지, 이제 MSCI 리밸런싱을 앞두고 좀 이제 이 만기 전에 들어왔던 물량을 좀 차익 실현하면서 진행하는 것인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이제 금요일까지 한 3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3일에 대한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0.24% 하락했고요. 코스피보다 조금 더 하락하면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올라가다가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이제 무너지진 않았지만 지금 하락폭에 대한 상당 부분을 다시 한번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확실히 기술주 위주로의 종목이 모여 있고,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활성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면 코스닥의 반등 시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오늘도 양매도 진행했고요. 최근에 이 수급을 보면 계속해서 양매도와 비슷한 수급으로 좀 이렇게 이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도 1,500억, 115억이네요.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는 770억 매도하면서 오늘 좀 많은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경제 지표들이 좀 이제 천천히 회복이 되어야지 이런 기술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고요. 환율은 3.2원 정도 올라가서 1332원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좀 이제 하락세를 계속 보이면서 아래 꼬리를 밀어내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오늘 이제 며칠 만에 양봉 하나 띄우면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지금 환율이 어느 정도 레벨 다운을 한 것 같고요.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이전처럼 이 구간에서 좀 오랫동안 횡보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단계적으로 점점점 올라가는 분위기보다는 점점점 내려가기 위한 준비를 할 거고요. N자로 내려갈 수도 있고 한 번에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FOMC의 이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아마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이제 0.5%씩 팍팍 이제 떨어지면 환율도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은 분명히 이 그동안의 엔화에 대한 이 부담감을 그죠? 많이 풀려있던 엔화에 대한 부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또 이제 미국에서는 금리를 마구마구 떨어뜨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지금 이제 많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국채를 엄청나게 찍어낸 상황인데 그 중에 많은 금액이 또 일본 쪽에 들어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그 국채 매입을 했다면 이제 지금 금리 인하를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국채에 대한 매입이 줄어들 수도 있고 국채를 팔아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이해관계를 따져서 아마 금리 인하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만한 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복잡한 좀 머리 아픈 저런 관계를 모두 이해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상황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이 상황을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국채 금리와 그 다음에 선물 지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은 지금 뭐 부합 수준이죠. 미국 증시는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이고요.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 큰 변화 없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양쪽 다 별로 이제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고요.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와 그 다음에 천연가스 모두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변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채권 금리는 3.85% 정도로 그죠? 0.84%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이제 떨어지는 분위기에서 조금 이제 반등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연중 이 퍼센트로 따지면 아주 낮은 수준의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FOMC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이 국채 금리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세 정도만 확인하고 계속해서 이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증시 분위기 살펴보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430원 상승해서 2.47% 상승했고요. 17,860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시간의 거래는 평소와 비슷하게 혹은 조금 이제 많게 진행이 되었고요. 17,920원으로 조금 더 올라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는 이제 하락 출발을 했지만 마지막까지 반등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와는 좀 다른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고 오늘 이제 관련 테마는 크게 상승 하락 없이 한전 KPS가 좀 올라갔고 나머지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금감원이 이 합병에 대한 정정 공시를 한 번 더 요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산밥켓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44,000원 정도까지 반등을 하면서 이제 저점에서부터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저점 구간이 33,000원 수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큰 폭의 반등이 있고요. 지금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빠지고 기관 투자자가 많은 매수를 진행해주고 있는데 참 이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에 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합병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2차 정정 공시 그게 이제 이번 주 내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두산 전체에 그런 합병의 일정이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 그 합병에 대한 정정 공시가 나올 확률이 높고요. 그게 이제 다음 주까지 다시 그 금감원에서 또 결정을 할 건데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질지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계속 이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양봉으로 다시 반등을 하면서 또 공교롭게도 쌍바닥 형태를 그리기 위한 또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반등을 한다면 또 이제 쌍바닥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에 비슷한 패턴이 좀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거래량 없는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게 뭐 중요한 상승은 아닙니다. 270만 주 정도로 일 거래는 여전히 부족했고요. 전날 뭐 내렸던 거 좀 대부분 메워주면서 사실 뭐 하루 올리고 하루 내리고를 며칠째 지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 없이 적은 거래량으로 계속 주가를 의미 없이 흔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월 말까지 리밸런싱에 대한 수급이 왔다 갔다 할 거고요. 그게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그 수급이 움직일 텐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금요일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수, 목, 금 해서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조금 더 상승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내일 그 다음에 모레 뭐 계속해서 이제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리밸런싱 관련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뭐 주가가 얼마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크게 의미가 없는 구간입니다. 이전처럼 거래가 좀 터지면서 양봉이 좀 길게 뽑히는 구간이 한번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그때처럼 또 호재 소식이 나오면서 한번 위로 뽑는다면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이 기미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천천히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31만 주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53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기관 투자자 중에서는 금융 투자가 16만 주, 그 다음에 투신이 16,000주, 연기금 투자자가 11만 주 정도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가 오늘 23만 주를 매수를 하면서 좀 최근 대비해서는 사모펀드가 그동안 또 매수가 없었는데 또 갑작스럽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항상 이 사모펀드가 갑작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는 뭔가 이제 호재 소식이 있거나 단기 차익을 노릴 수 있을 법한 그런 구간이 왔을 때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만기 관련한 수급이 잠깐 들어온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발표 전에 바짝 들어왔다가 체코 원전 이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 이후에 고점에서 바짝 팔고 나갔던 수급인데 지금 이제 다시 한번 20만 주 정도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최근 대비해서는 좀 다른 움직임이 또 시작이 되었는데 이 움직임이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이어지는지 또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는 뭐 최근에는 계속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고 투신보험은 큰 움직임이 없고요. 금융투자도 별로 중요한 수급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도 최근에는 매수 매도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최근에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였는데요. 오늘자는 조금 이제 증가를 하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잔고가 128만 주 정도 진행이 되었고요. 한 11만 주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할 것인가 또 바짝 이제 늘릴 것인가를 또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100만 주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별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대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전처럼 뭐 500만 주, 600만 주 이렇게 계속 이제 늘어나서 한 1000만 주 이상까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뭐 조금씩 몇십만 주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짝 올라가다가 또 꺾여서 떨어졌었다가 또 지금 다시 조금 증가했지만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차 잔고는 지금 뭐 큰 움직임 없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는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위 종목에도 위치를 하지 않아서 지금 체크가 되지 않고 있고요. 오늘 시간이 좀 빨라서 체크가 되진 않지만 뭐 어제나 아니면 그제나 뭐 비슷한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도 10만 주, 상한이 되어도 10만 주 정도 수준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대차 잔고는 1200만 주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더라.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상세를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는 거의 동일하게 출정 대비 당일 비슷하게 움직임이 나왔고요. 전날에 좀 매도가 나왔지만 사실 뭐 그대로 또 메워주면서 21.2%대로 이 수급을 또 회복을 시킵니다. 그래서 21% 수준에서 지금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그렇게까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바짝 이제 이 비율을 한 10%대에서 20%대까지 또 늘렸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유지를 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다시 물량을 확보를 하는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물량 확보를 멈추는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물량을 확보하고 나서 다시 떨어뜨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움직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거래원도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거래원은 없었고요. JP모간 메릴린치가 좀 들어왔는데 뭐 사실 오늘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일 정도, 이번 주 3일 정도에 아마 금요일 정도에 외국인 투자자가 활발하게 움직일 텐데요. 리밸런싱 관련한 물량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리고 이번 주에 올라가더라도 사실상 다음 주에는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크게 우리에게 중요한 움직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의 불확실성, 우리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확실한 소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론이 좀 나야 됩니다. 그래서 간밤에 이제 새벽에 또 갑작스럽게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이제 본격적으로 걸기 시작합니다. 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을 이제 우리가 수출할 자격이 없다라고 또 체코 정부에다가 이제 직접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을 한 이제 체코에 대해서 이번에 항의를 하기 위해서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만을 표시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주장이 현재 소송 중재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기존 체코 우선 협상자 대상자를 발표할 때도 같은 주장을 했다. 해서 체코 사업에 영향이 없도록 소송과 중재에 적절히 대응을 해 나가겠다라고 또 이제 진압을 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똑같은 소스로 똑같은 이제 패턴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하필 이제 이 한수원 사장과 우리나라 산업부 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 방문을 해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미팅을 하고 에너지부 장관과 미팅을 하고 나서 우리나라 쪽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언론에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다.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이제 그 다음날에 이 웨스팅하우스가 움직였단 말이죠. 참 우리나라 언론을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지 이참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찔러 보겠다라고 압박을 한 것인지 참 계속해서 이렇게 좀 눈살 찌푸려지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네거티브적인 플레이로 계속해서 이득을 얻으려는 그런 움직임이고요. 자, 결국에는 체코 정부에다가 또 직접 이의 제기를 하는 모습이죠. 실제로 이제 7월 18일이죠. 우리가 이제 7월 17일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는데 7월 18일 바로 이제 우리나라 장이 열리기 전에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 동의 없이 불가능하다라는 또 이제 내용을 발표를 하면서 우리의 이 행복, 그죠? 주가를 완전히 또 바짝 띄웠다 끌어내리는 그런 소스가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CZ 체코 전력공사가 분쟁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라는 또 입장을 보이면서 또 이제 뜨끔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근데 이 분쟁 상황과 별개로 지금 이제 이 상황 말고 다만 이제 입찰자들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증명을 제시를 해야 됐었고, 그다음에 한수원과 EDF의 사업 제안을 검토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우리 쪽에 이제 소송을 하고 있는 그 기술,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 쪽이라서 한수원이 완전히 그 의뢰 관계로 지금 이제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직접 CZ에서 한수원의 핵심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수원이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법적 내용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문제나 손실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코는 오케이를 하고 이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 확신할 수 있는 소스를 주었기 때문에 이 우리 쪽으로 이 수주가 넘어온 거고요. 그건 이제 한국 이제 체코 대사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언급을 했죠.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을 잘 풀 수 있거나 소송이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일까요? 웨스팅하우스가 이렇게 회방을 놓았는데 체코 전력공사에서 이의 제기에 대한 자격이 없다라고 일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한국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 우선 협상자로 대상된 거를 이제 항의를 했는데 CZ 체코 전력공사 측이 직접 반박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코 뉴스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라디슬라브 크리츠 체코 전력공사 대변인은 두코바니 원전 건설 입찰은 안전 예외 구정이 있어서 입찰에서 떨어진 사업자는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을 냈지만 이게 지금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의를 제기하든 말든 체코 원전 본계약과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반박을 한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스템 80에 대한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거기에 대한 기술로 수출을 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미 그거는 본인들이 이제 지재권만 확보를 해놓은 거고 그 옛날 지재권이죠. 사실 지재권도 굉장히 오래된 지재권이고 특허권이 이제 만료한 수준의 기간이 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이전에는 우리가 국산화를 못 했었지만 지금 이제 국산화를 다 성공을 해서 그 모델에 대해서 새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제 모델을 업그레이드를 시킨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딴지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서 계속 노리는 것은 우리와의 합의를 통해서 로열티를 받던가 아니면 본인들의 몸값을 높여서 그 최대 주주인 펀드 쪽에서 이제 매각을 하던가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초점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지금 중재를 하면서 우리가 한수원이 이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의 주장에 의하면 중재에 대한 해결은 25년 말이나 돼야지 진행되기 때문에 25년 3월에 본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한수원 너네는 우리와 협의를 해야 된다 해서 계속 생떼를 부리는 거죠. 그만큼 지금 한수원에 대한 이 자격과 그 다음에 수주를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면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웨스팅하우스는 그 원천 기술에 대한 권리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사실상 본인들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만한 그런 역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폴란드 원전 수주했고 우크라이나 원전 수주했고 불가리아 원전 수주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 엄청나게 그죠? 눈에 띌 만한 영업이익을 낸다든지 아니면 수익을 낸다든지 그러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미 이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웨스팅하우스의 두 회사의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을 때 아직까지도 웨스팅하우스는 재무 상태가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다. 부채가 상당히 많고요.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만들 만한 그런 재무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수주를 하긴 했지만 지금 이 보골 원전에 대한 비용만 보더라도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배 많은 금액이 들어와서 41조 2,800억이 들어갔다고 했죠. 보글 3, 4호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에 건설되던 것도 41조나 들어갔고 두 개가 그 이후에 이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개발을 진행했냐는 거죠. 파산되고 여기저기 팔려다니고 하는 동안에 이 문제되던 이 모델에 대한 운용 능력과 그런 모델에 대한 설계치를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변경을 했냐는 거죠. 그게 사실상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봐도. 그리고 이 캐나다 쪽에 지금 사모펀드의 브룩필드 쪽에 매각이 되어서 지금 이제 넘어가긴 했지만 그 전에 이제 도시바에 넘어갔었죠. 매각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바가 왜 망했죠? 후쿠시마 원전 때문에 사고가 터져서 원전 시장이 무너져서 도시바가 무너지긴 했지만 그게 결정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결국에는 그 전부터 이미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대한 결함이 발견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그게 지금 도시바에서 함구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중국 쪽에서 이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추가 수주가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었고요. 결국에는 미국에 대한 저런 프로젝트도 비용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추가적인 원전 시장도 무너지고 그렇게 웨스팅하우스가 부채가 많아지면서 도시바도 무너졌던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캐나다 사모펀드가 매수를 했다고 해서 기술적으로 엄청나게 웨스팅하우스가 진보를 했냐? 그렇지 않죠. 결국에는 그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그 모델에 대한 효율을 얼마나 계산했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는 부랴부랴 웨스팅하우스 모델을 사기는 했지만 저렇게 두 개를 짓는데 40조가 들어갔는데요. 지금 이제 폴란드 원전 3개 짓는데 예산이 50조가 필요하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폴란드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체코가 이제 지켜보다 보니까 우리나라로 당연히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웨스팅하우스를 제외를 시킬 때도 의도적으로 좀 이제 비용을 따지지 않고 저렇게 자격 측면에서 제외를 시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프랑스와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 쪽의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우리나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9월 말에 슬로바키아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신규 원전에 대한 건설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1200메가와트로 공교롭게도 우리나라가 이번에 우선 협상자 대상자로 선정된 모델로 납품이 가능한 용량이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모델인데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슬로바키아가 또 우리나라 쪽에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니까 저렇게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2의 슬로바키아, 체코, 제3의 체코가 나오지 않도록 지금 막는 모습이고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리에게 돈이나 주고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팅하우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이고요. 그 부채를 막기도 허덕이는 그죠? 엄청나게 재무가 약한 기업입니다. 캐나다 사모펀드가 미쳤다고 기술 개발을 한다고 돈을 완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그렇게 엄청나게 투자를 해서 기술을 개발시킬 겁니까? 그냥 라이센스 하나를 사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구매를 한 거겠죠. 결국에는 이 원전에 대한 시장 확대를 예상하고 우리나라 완전히 한수원 타겟으로 아마 구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2개를 짓는데 40조가 이제 들어갔는데요. 중국은 40조를 들여가지고 원전을 11개를 짓겠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체코 원전에 우리나라가 덤핑 수주라고 해서 28조가 지금 중국보다 싸게 들어갔다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상 중국은 11기를 40조에 짓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이제 정말 덤핑 가격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국가이고요. 우리나라 제조력 입장에서는 가장 큰 경쟁자입니다. 네, 지금 휴대폰, 디스플레이, 반도체 2차 전지 할 거 없이 모두 다 가격으로 찍어 눌리는 이 국가가 이 중국이고요. 원전도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싸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체코 28조도 중국이 하게 되면 훨씬 싸게 아마 진행을 했을 것 같고요. 이 11기, 40조에 들어서 11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넌센스 수준의 이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과 미국이 핵 에너지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지금 단가 측면에서 미국에 지금 내놓으라 하는 그런 웨스팅하우스가 2개 짓는데 40조 들어가는데 40조로 11기를 짓는다라고 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모든 원전들이 노후화되고 신규 원전을 공격적으로 이제 건설해야 되는 입장에서 비싼 돈 들여가지고 웨스팅하우스에 맡겨서 또 건설 비용도 늘어나고 이 전체적인 기간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 소잃고 완전히 외양간 고치는 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에너지부 장관,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도 우리나라와 계속 협력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소송을 좀 해결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웨스팅하우스를 완전히 무시하자고 하니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이 너무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원천 기술을 통해서 본인들도 이득을 얻지 않는다면
이 시장 자체가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또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타결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걸 이제 선을 넘어가지고 계속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좀 딴지를 거는 상황인데, 자, 과연 이제 9월 달에 초에 우리나라 이 인사들이 또 미국으로 찾아가서 거기다 이제 협의를 진행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올까? 저는 이제 여차하면 이제 웨스팅하우스를 사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좀 부채가 많고 라이센스 하나 사는 것도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 일단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건들도 많고 우리나라도 이제 수주한 건들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했고, 앞으로 수주할 건들을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베팅을 해볼 만하다라는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대형 원전뿐만이 아니라 소형 모듈 원전에서도 우리나라가 이제 치고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 상황을 완전히 이제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깔끔하게 해결하는 것은 웨스팅하우스를 완전히 인수를 해버리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캐나다의 그런 또 이제 펀드가 지금 이제 사모 펀드가 웨스팅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 미국의 이 국가 기업이죠. 국영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웨스팅하우스가 캐나다 쪽에서 양쪽 다 지금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를 가져오면서 미국 쪽에서도 같이 지분 참여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혹은 뭐 UAE라든지 이런 제3국 공동 진출을 위한 국가가 우리나라 수출을 위해서 좀 도움을 준다면 그러한 부분들도 꽤 괜찮은 상황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여러모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한번 믿고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생때는 좀 이제 우리에게 좀 짜증감을 주긴 하지만 우리의 투자에 있어서 엄청나게 흔들림을 줄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전부터 들었던 소식이고 그냥 지금은 이제 이 해프닝으로 좀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이슈는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9월 달에 들어갔을 때 한번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그룹의 이 합병이 정정 공시를 요구받아서 합병이 이제 진행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정정 공시를 내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주주총회까지 또 한번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게 이번에 SK가 지금 두산 합병과 같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던 합병이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합병에서 통과가 되었죠. 찬성률이 85% 정도 달하면서 무난하게 그냥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SK 쪽에서는 지금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지만 지분율이 이제 6%밖에 되지 않았고요. 그 전체 이제 참여 이 지분에서 85%가 찬성이었기 때문에 국민연금하고 이제 일반 소액주주분들 좀 합쳐도 사실상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매수 청구권에 대한 가격이 근접해서 지금 주가가 형성이 되었지만 행사 규모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전에 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매수 청구권에서 너무 이제 행사가 많이 되어서 합병이 무산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SK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특히 지금 두산밥켓과 두산에너빌리티도 매수 청구권에 대한 행사 규모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제 촉각을 둬야 된다. 그래서 SK에 대한 사례가 무조건 두산과 같아서 두산이 통과할 할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주주총회에서 만약에 합병에 대한 찬성 반대를 하게 된다면 지금 이제 대주주에 대한 지분으로 이 찬성이 될 확률이 조금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반대를 했을 때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서 그 이제 6천억 정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6천억 정도를 메우거나 혹은 이제 두산 밥켓의 1조 5천억이 메워지거나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로 쭉 이어진다면 당연히 매수 청구권에 대한 규모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매수 청구권 전에는 회사가 사측에서 이 청구권에 대한 행사의 수량을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그게 이제 어떤 소스로 진행이 될 건가 한번 우리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해서 계속 이슈가 있지만 소형 모듈 원전이 이슈가 하나 나올 때가 되었는데요. 특히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또 조용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내렸고 반등할 때가 좀 되었는데, 한번 이 뉴스케일 파워에 대한 주가 수주 소식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이제 소식은 다 전달드렸고요. 우리에게 중요한 소식은 첫 번째,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 아예 인수를 하든지 합의를 하든지, 두 번째는 이제 추가적인 원전에 대한 계약 소식이죠. UAE라든지 사우디, 폴란드 혹은 이제 슬로바키아까지 추가되었고요. 그 외에 다른 국가들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죠.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많은 계약을 함으로써 두산에 많은 기자재를 주는 그 소식이 구체화되는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두산 합병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정 요구를 할 건지 아니면 다음 주에 이제 통과가 되어서 주주총회 때 또 합병이 가결이 될 건지 네, 그러한 것들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는 전혀 조급할 것 없습니다. 합병이 통과되면 통과되는 대로, 만약에 반대를 할 거면 반대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시장을 계속 분석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장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합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내년 3월 전에는 해결이 된다면 결국에는 큰 상승이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상황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